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조차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10시월드, 해시태그 구시대, 해시태그 장례식 패션 코드. 나는 멍하니 화면을 내려보다가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지만 존재는 아니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이제 와서 그들은 내 삶을 담보로 하려 한다.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장을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은 끝까지 지켜야 할 나의 이름이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얼굴로 상주를 본다고? 빈소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였다. 분명 목소리는 작았는데 왜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 뇌리에 맴돌며 계속 울렸다. 그 말 나만 들은 거 아니었겠지. 어쩌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빈소 한켠에 앉아 그 말을 곱씹었다. 상주로 앉은 내 아들 옆에 가지런히 담은 입술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며느리. 그녀는 참 눈에 띄었다. 긴 머리를 물결처럼 늘어뜨리고 눈꼬리를 치켜 올린 아이라인에 핑크빛 립스틱, 딱 붙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뭐라가 장례식장이라기보다는 마치 드라마 속 무도회 장면처럼 느껴졌다. 얘야, 장례식이야. 화장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 돌아보며 싱긋 웃더니 뭐라는 줄 아나? 어머니,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제일 단정이에요. 말은 곱게 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예의 있는 얼굴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아주 잘 아는 애였다. 그리고 돌아서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시월드 클리셰다. 어이가 없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는 확신했다. 해시태그 10시월드, 해시태그 구시대, 해시태그 장례식 패션 코드. 그게 해시태그로 남길 일이냐. 조문 오신 분 중에는 백발의 조부모님도 계셨고 아버지랑 오랫동안 함께한 지인들도 계셨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글을?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그 짧은 글에서 나는 참 많은 걸 느꼈다. 얄밉다, 철없다, 아니면 너무 낯설다. 얘,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야. 내 손으로 며느리 삼겠다고 고개 숙였던 나였다. 이 아이가 좋다고, 밝고 당차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그날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나는 그 아이와 내가 너무도 먼 사람이라는 걸 절감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는 아들보다도 먼저 자리를 정리했다. 조문객이 떠난 빈소 한가운데 접이식 의자들을 차곡차곡 접어 올리고 부의금을 정리하는 장부를 정돈하는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다. 어머니, 이건 요 앞에 있는 함에 넣을게요. 내가 말리기도 전에 벌써 부의금을 고이 접어 노란 봉투에 옮겨 담고 있었다. 아가야, 너 좀 쉬어. 그동안 정신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을 건네면서도 나도 참 모순이란 걸 안다. 혼자 일한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도 그 애에겐 잔소리로 들릴 테니까. 그런데 아들은 어찌 된 게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그 짐작 가는 대화 뭐겠나? 회사 일이니 뭐니 하며 통화 중일 테지. 장례식장을 정리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거울 앞에 앉아 립밤을 바르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 씻고 잘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어쩌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을까? 딱히 뭐가 문제라고 꼽을 순 없다. 하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제사 준비로 다시 집에 왔다. 장례 후 첫 명절이었고 우리 집에서 상차림을 하기로 했다. 시장에 가려는 나를 보고 며느리가 한마디 했다. 어머니, 시장 가세요? 그럼 전 카페 갔다 올게요. 집에서 오래 있으면 속 터져요. 그 말투 웃으며 얘기했지만 마음을 벅벅 긁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엔 진짜 그냥 나가 있어 달라는 말 같았다. 나는 우스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녀와라. 속 시원히. 근데 그날 저녁 또 터졌다. 며느리가 상 위에 놓인 잡채를 가리키며 말했거든. 어머니, 이건 너무 간이세요. 나트륨 폭탄이에요. 하나 진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한술 더 떴다. 우리 여보 짜게 먹는 거 잘 못하잖아. 엄마, 다음엔 조금 싱겁게 해줘요. 내가 그 자리에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입에 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내 아내가 하는 말 다 옳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서로 존중해요. 엄마가 받아들이셔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내가 구시대의 유물이라도 된 듯한 기분. 방으로 돌아와 혼자 누운 자리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
나는 이불을 개키지도 않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요란하게 울리는 홈쇼핑 음악도 출연자들의 오버스러운 감탄도 다 소음이었다. 문득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SNS는 여전히 며느리의 일상으로 가득했다. 어제 찍힌 듯한 커피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시태그 오늘도 예쁨주의 해시태그 고부 갈등 없음 해시태그 그냥 서로 다른 거지 그냥 서로 다른 거. 그래 다르지. 그런데 왜 이리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걸까? 며칠 뒤였다. 조카네 가족이 인사를 온다고 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는 김치찌개에 소불고기까지 준비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맞으며 마음이 조금은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침 아들과 며느리도 들렀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와, 고기 냄새 장난 아니네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말에 조카 며느리가 눈치를 봤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 미안하구나. 고기 안 좋아하니? 그럼 국 쪽만 좀 먹어. 저야 괜찮은데 요즘 채식하는 사람 많아서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투가 뭔지 아나?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집어 전하는 그 태도. 결국 식사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졌고 조카네 가족도 예정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제발 며느리한테 좀 맞춰줘요. 서로 좀 이해하려고 해요. 나는 참았다. 정말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하지만 아들은 한마디를 더했다. 솔직히 엄마가 좀 구식이에요. 며느리 힘들어해요. 그 말에 나는 그냥 등을 돌렸다. 눈물이 고이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었니?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괜히 눈치 주지 말자, 말 섞지 말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무심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예민해지더라. 작은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벌렁거렸다. 다음 주 제사 준비를 앞두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제사 음식 좀 간단히 해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잖아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 뚜껑을 딱 하고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형식적인 거라니. 너 지금 내 아버지 제사가 형식적이라고 말한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요즘엔 다 간소하게 하니까 며느리도 힘들어하고요. 그 말이 또 며느리 때문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 그 애는 김치 담그는 것도 안 하고 무 말리는 것도 안 했다. 심지어 전을 부칠 땐 옷에 냄새 밴다고 환풍기를 계속 틀어댔다. 그 와중에 주방에서 혼자 땀 뻘뻘 흘리는 나를 보고도 그냥 폰만 만지작댔다. 그런데 그날 정말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제사를 마치고 다들 거실에 앉아있는 그때 며느리가 내 앞에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이거 제 유튜브 콘텐츠로 써도 되죠? 제사상 차리는 법. 어머니 진짜 베테랑이세요. 요즘 MZ들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뭐?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아, 당연히 얼굴 안 나오게 하고요. 그냥 분위기만. 괜찮죠? 웃으며 얘기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그게 그냥 컨텐츠고 자료고 썸네일용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지금 이게 우리 집안의 제사를 유튜브 찍을 거리로 쓴다고? 그 순간 내가 참았던 것들이 죄다 터져버렸다. 됐어. 그만둬. 그런 걸로 올리지 마. 너한테 이건 그냥 해시태그 거리일지 몰라도 우린 이걸 목숨처럼 지켜왔어. 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야, 이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내게 소리쳤다. 엄마가 또 왜 그래요? 뭐든 트러블로 만드실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나왔다. 그냥 내 마음속에 거대한 절망이 고요히 퍼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이 집안에서 내 말은 잡음처럼 흘러가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 의자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날 밤 나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설거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무언가를 계속하지 않으면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 찬물에 그릇을 씻다 보니 손끝이 얼얼해졌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 웃음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다. 여보, 이거 봐. 조회수 잘 나오겠다. 짧게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미쳤나? 나는 조용히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방문을 열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차가워 보이던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그냥 옆방에 누워 계신 시부모님 영정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촛불은 가만히 흔들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얼굴 하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나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던 자리. 그때 아버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 자네 덕분에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야.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나중엔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날이 오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때는 몰랐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님이 두고 간 건 재산도 유산도 아니었다. 내게 맡기신 건 이 집의 마지막 온기였다.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 어머니 일주일 정도 제주도 다녀올게요. 며느리도 좀 쉬고 싶대서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젠 말해봤자 들리지 않을 테니까. 며칠 뒤 조용한 오후였다. 문 앞에서 탁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등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정선 변호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름 아버님과 오래 거래하던 법무법인. 봉투를 열자 한 장의 문서가 나왔다. 김성재 유원장 집행 통지서 지정 수혜자 박인숙 내 이름이었다.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원장? 아버님이 나에게 유원장을 남기셨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가슴속에 무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지나왔던 일들, 사소하게 넘겼던 말들과 모른 척했던 행동들. 혹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부터 정장을 꺼냈다. 몇 년 만에 꺼내 입는 검정 재킷은 어깨선이 벌써 어색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참 어느새 일이 늙었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봉투도 챙겼다. 그 안엔 아버님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뭔가를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법무법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마음속 깊은 불안이었다. 혹시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조문 감사 인사나 한 장 받게 될 뿐일 수도 있잖아. 엘리베이터 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혜자 박인숙. 내가 왜?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인숙 씨 맞으시죠? 유원장 건으로 연락드린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나는 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정리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성 인정받았고 지정된 수혜자가 박인숙 씨 한 분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유산 같은 건 저한테 해당되지 않을 텐데요. 며느리에 불과하니까. 정확히는 상속 유산이 아니라 사적 지정으로 처리된 재산입니다. 즉 유산 일부를 사후 증여로 남기신 거죠. 그리고 변호사가 건넨 문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생전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박인숙이었다. 그녀는 내 며느리였고 이 집의 기둥이었다. 그러므로 내 사망 후 이 집의 명의와 소유권은 박인숙에게 귀속된다. 단 누구도 이 사실을 생전에 알지 못하도록 한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전해질 거라 믿기 때문이다. 내 뜻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이 집을 나에게 남기신 거라고? 나는 문서를 꼭 쥐고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들었다. 그동안 무수히 혼자 감당했던 일들이, 그날 참았던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이 부셨다. 나는 멍하니 걷다가 정말 바보처럼 웃음이 났다. 아버님 저한테 이런 걸 그 길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 영정 앞에 문서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동안 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아니었네요.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꿨다. 환하게 웃는 아버님이 계셨다. 이제 그만 울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좀 챙겨야지. 이틀 뒤 아들 부부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짐을 들고 들어오던 며느리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 공기질부터 다르다. 역시 서울은 답답해요. 그리고는 툭 여행 가방을 거실에 던져놓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다. 아들은 대충 슬리퍼를 갈아 신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잘 계셨어요? 저희는 잘 쉬다 왔어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할 얘기가 좀 있어. 아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르게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혹시 또 제사 얘기면 저희는 그런 얘기 아냐. 이번엔 좀 다르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었다. 흰색 도톰한 봉투. 이틀 전 변호사에게 받은 아버님의 유언장이 담긴 그것. 이거 너희 아버님이 남기신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작성하신 거. 아들이 봉투를 받으며 멍한 얼굴로 말했다. 뭐야 이게?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았다. 설마 유산 얘기세요? 그건 법적으로 다 처리된 거잖아요. 시댁은 원래 없었잖아요. 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손에 있는 유언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 읽어봐. 다 거기 써 있어.
아들은 유언장을 꺼내 펼쳤다. 처음엔 멍하니 보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몇 줄을 읽고 나자 고개를 확 들며 물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이 집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넘기셨다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아버님이 남기신 말 그대로야. 이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순간 정적. 며느리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쥔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며느리잖아요. 아버님 친딸도 아니고. 그런데 집 명의를 다 넘기셨다고요? 왜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 집을 지켰거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 너희가 없던 자리에서 내가 지킨 거야.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도요, 그건 말이 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이 안 되는 건 어른이 돌아가신 제삿날 유튜브 찍겠다는 거였지. 그때 넌 이 집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딱 굳었다. 처음이었다. 그 아이가 할 말을 잃은 건.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드디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억울함과 불쾌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전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다들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라는 건 네가 겪은 걸 남기는 거야. 하지만 그날은 네가 겪은 날이 아니었어. 그건 우리 가족의 슬픔이었지 내 채널의 소재가 아니었다. 아들이 조용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른 관점일 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아이의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다르지. 근데 다르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야. 다름과 무례함은 별개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나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 집 명의를 갖게 됐다고 해서 너희 쫓아내겠다는 뜻 아냐. 하지만 적어도 내 존재를, 내 삶을 무시하지는 말아줘.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며느리는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탁 닫았다.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단 사실을 실감했다. 아들의 말 없는 뒷모습, 며느리의 닫힌 방문 앞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정말 나를 위한 집이 되어야겠네. 눈물이 났다. 분해서도 억울해서도 아닌 그냥 오래도록 참고 버틴 끝에 비로소 닿은 온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불어온 저녁 바람이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아들은 출근 핑계로 아침 일찍 나가고 며느리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질 않았다. 식사도 각자였고 얼굴을 마주해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 더 불편했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부엌을 닦고 마당에 물을 주고 익숙한 일들을 반복하며 시간을 버텼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평소처럼 당당한 기색은 없었고 말투도 어딘가 망설이는 느낌이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나는 마당 쪽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뜸 들인 끝에 말을 꺼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냥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사라는 게 어머니한텐 의미가 다른 건데 전 그냥 콘텐츠처럼 다뤘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다. 어릴 때부터요, 전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 어른들한테 뭘 배우거나 절차를 지켜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스킵하고 간편한 게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시대를 앞서는 거라고 믿었고요.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들며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그냥 고집이 아니란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남기고 지키는 방식이란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 그 말에 그녀는 미묘하게 눈가를 내리깔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집 명의도요. 전 솔직히 처음엔 억울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저희가 편할 때만 이 집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여기 계셨고 비울 줄 몰랐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짧고 조용한 미소였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순간 며느리는 살짝 울컥한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감쌌다. 어머니 저 잘하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좀 배워가도 될까요? 어머니처럼. 나는 그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속삭였다. 같이 가보자. 우리 천천히.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이 사르르 풀어졌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며느리와 그렇게 손을 맞잡은 후 우리 사이는 분명 달라졌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 작은 일에도 꼭 고맙다며 웃는 표정. 예전 같았으면 흘려들었을 말들조차 지금은 자꾸 귀에 남고 마음을 울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부엌으로 들어왔다. 계란지단을 자르면서 무전을 붙이면서도 꼭 내게 한 번씩 묻곤 했다. 어머니 이렇게 얇게 자르면 돼요? 고사리 손질은 이렇게 꺾어야 더 부드러운 거죠? 나는 작은 대답 하나에도 마음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내게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마음먹은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아들도 내게 말을 걸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엄마 혹시 지난번에 받은 유언장 원본 아직 갖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따로 이야기하셨거든요. 법적인 유언은 아니었지만 이 집은 나중에 꼭 엄마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나는 순간 눈이 커졌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니? 죄송해요. 그때는 그냥 말뿐이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사실 며느리 눈치도 좀 보였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네. 아버지가 내게 이 집을 남기시려 했다는 거. 응. 그날 밤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지켜온 건 내 엄마라고.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귀속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왜 묻는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좀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엄마 이름이니까 엄마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 나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집을 담보로? 나는 대묻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끝이 얼얼해졌다. 아들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엄마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회사 쪽 자금 순환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몇 달만 지나면 바로 상환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엄마 집을 담보로 하니?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부동산은 다 아내 명이고 엄마 집은 그냥 형식상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식이라 생각했다고? 그럼 지금껏 내가 지켜온 시간은 뭐였을까? 잠깐 쓰고 버릴 수 있는 서류상의 명의자? 아버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셨겠지. 입술을 꼭 다문 채 일어섰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다. 여보, 설마 그 얘기 지금 꺼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들은 움찔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가능성만 물어본 거지. 지금이 그럴 때야? 우린 겨우겨우 어머니랑 마음 열기 시작했는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지난날과는 다른 단단함을 느꼈다. 어머니, 저 반대예요. 그 집은 어머니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지켜드려야 해요. 아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아니, 당신이 왜 그래? 나 때문에 다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잖아. 그건 내 선택이지. 엄마 집이 담보로 잡히는 건 아니지. 며느리는 단호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동안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내 편이 되어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과 조용히 마주 앉았다. 거실엔 따뜻한 보일러 소리만 울렸다. 지우냐.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꾹꾹 눌러 담은 말을 꺼냈다. 이 집이 내게도 며느리에게도 의미 없는 곳이라면 나는 이제 너희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엄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이 집은 다시는 누구의 담보도 되지 않게 지킬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 얼굴 위로 묘한 씁쓸함과 후회의 기색이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비로소 지킨다는 말의 무게를 내 자신에게도 다시 되새겼다. 이제 더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삶을 누군가의 선택에 맡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출근만 반복했고 며느리는 식탁 위에 작은 메모와 함께 식사를 차려두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 변화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평온했다. 소란 없이 스며드는 침묵은 어느 날 문득 이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섰다. 어머니 이사 가시는 거 아니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햇살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 가라면 갈까봐?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니요. 제가 어머니를 몰랐던 것 같아서요. 그걸 알게 된 게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조리개를 내려놓았다. 너도 많이 변했더라. 처음엔 너무 낯설고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고맙다. 정말.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다. 저 아버님 유언장 복사본이라도 괜찮으면 저희랑 같이 보관해도 될까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게 저희 딸이 크면 이 집에서 어떤 어른들이 살아왔는지 꼭 들려주고 싶어서요. 딸. 그래, 이 집은 이제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지켜보자, 이 집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셋이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서툰 대화들이 오갔고 어색한 웃음도 있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다짐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누구보다 오래 이 집을 지켜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지켜줄 누군가도 함께 생긴 그런 집이었다. 촛불처럼 꺼져가던 내 마음에 다시 작은 불이 켜졌다. 그건 다름 아닌 이 가족을 향한 진심에서 피어오른 빛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